1999년 12월 15일, 그레이트폴스 경찰은 그들이 마주할 가장 뒤틀린 인물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합니다. 수색 중 암호로 가득한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소년파이, 감자튀김 소년, 소년스튜 같은 이름의 요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요리법이 실제인지 망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바로 눈앞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지저분한 집의 부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경찰은 어떻게 집주인 너세니얼 바조나라는 끔찍한 사건과 마주하게 된 걸까요? 당시 10살이었던 제커리 저지스 램지, 애칭 잭은 걱정 없고 사교적인 아이였습니다. 밝고 활기찬 성격 덕분에 선생님과 부모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잭은 노스 사롱 4번가에 살며 휘티어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보통 종이 울리기 전에 모여 수업 시작 전까지 함께 뛰어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아침은 곧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6년 2월 6일 화요일, 쌀쌀한 겨울 아침이었죠. 오전 7시 30분의 아침 추위도 잭과 친구들의 활기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잭은 녹색 소매의 파란 데님, 재킷에 등에는 금색 글자로 성이 새겨진 파란 풋볼 저지를 입고 스톤워싱 청바지와 검은색 하이탑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 밖에서 모여 종이 울리기 전까지 놀고 수다를 떠는 것이 그날의 계획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도시락을 집에 두고 올 뻔하기도 했죠. 늘 하던 대로 잭은 학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범한 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잭은 그레이트폴스 지역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리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잭은 작은 눈뭉치를 툭툭 차며 한가로이 걸었습니다. 학교는 겨우 6블록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지름길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노스 호번가 400블록의 한 주택 뒤 골목에 주차된 미색 4도어 세단에 한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그가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 자동차 엔진은 조용히 공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잭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만약 무언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면 길을 바꿨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곳은 잭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전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골목길이 6번가로 이어지고 7번가로 나오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잭을 기다리던 친구들은 그가 아파서 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방침에 따라 잭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결석을 알리는 전화가 갔습니다. 잭을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고 결국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그레이트폴스 지역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등굣길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최악의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5년과 96년 몬태나에서는 평균 6시간 30분마다 한 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하던 자신들의 공동체에 어떤 어둠이 드리웠는지 아직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레이트폴스에서는 어린 잭을 찾기 위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법집행관, 구조팀이 합류했습니다. 수색은 잭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노스 4번가 400블록 주변에 집중되었습니다. 수색 중 수사관들은 잭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바지 한 벌과 파란 데님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청바지는 잭이 사라진 골목 근처 쓰레기통에서, 재킷은 인근 들판에서 발견되었죠. 잭이 사라진 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잭의 옷차림을 한 어린 소년을 보았다고 증언했죠.
어떤 이들은 제게 이름을 부르며 그날 아침 그가 학교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점점 더 불안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골목길에서 잭을 본 것을 기억했는데 그가 보기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증언은 골목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세 가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골목길에서 잭을 보았고 미색 사도 차량이 그를 거의 칠 뻔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살던 또 다른 목격자는 잭이 울고 있었고 그 몇 걸음 뒤에서 화가 난 듯한 비만인 성인 남성이 따라오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전 7시 45분경 한 사람이 잭을 따라가던 그 성인 남성의 신원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색 경찰 재킷을 입은 이 남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죠. 목격자는 또한 그 남자가 쓰레기통 뒤에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잭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바로 아동 관련 범죄 기록이 있는 너세니얼 바조나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잭을 찾기 위해서는 너세니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너세니얼은 1957년 2월 15일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서 필립 브라운과 타일러 브라운 사이에서 데이비드 폴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3남매 중 막내였죠. 아기 때부터 그는 만족할 줄 모르는 식탐을 보하며 항상 더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데다 과체중으로 인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생후 3주밖에 안 됐을 때부터 그는 누가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뇌척수액이 뇌실에 과도하게 차올라 뇌를 압박하고 뇌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인 수두증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이 병에서는 결국 회복되었죠. 그가 3살이 되었을 때 브라운 가족은 플로리다주 렌테나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세니얼은 이곳에서 유년 시절의 첫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은 지역 건설회사에서 중장비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엄격한 훈육가였고 너세니얼은 다루기 쉬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너세니얼은 형제들과도 특별히 가깝게 지내지 못했죠. 그는 형제들과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필립은 이러한 도벽을 절도 충동을 느끼게 하는 정신건강, 장애인 병적 도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어째서인지 그는 이 장애가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너세니얼이 동성애자로 자랄까봐 두려워했고 그 때문에 종종 두꺼운 가죽 벨트로 그를 훈육했습니다. 그것이 폭력 때문이었는지 뇌 손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너세니얼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매 몇 가지 불안한 기행을 보이는 극도로 이상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피부를 뜯고 피가 날 때까지 그 상처를 물어뜯는 등 불쾌한 심리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피를 삼키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학교에서는 이를 불안한 광경으로 여겼고 반 친구들은 그를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이 버릇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학교에 불려갔지만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고 이 이상한 자기 위안 행동에 특별히 동요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1964년 우스터로 다시 이사 온 지 몇 달 후 그는 선물로 받은 위저보드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으로 한 소녀를 자신의 지하실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위저보드로 소녀의 목을 졸랐지만 소녀의 비명소리를 들은 너세니얼의 어머니가 너무 늦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풀려났고 그 사건은 다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너세니얼은 정신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1973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세니얼은 경찰 재킷을 입고 잡지에서 오려낸 단어들로 편지를 만들어 웹스터의 두 소년을 묘지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소년들에게 $20와 깜짝 선물을 제안했죠. 하지만 소년들은 그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거절했습니다.
두 소년의 어머니는 너세니어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형사사법 시스템보다는 정신과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었죠. 이는 나중에 모두를 괴롭히게 될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너세니얼이 경찰 재킷을 입을 때마다 어딘가에 한 아이가 임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75년 3월 말, 당시 18세로 고등학교를 중퇴할 위기에 처해 있던 너세니얼은 그의 악명 높은 경찰 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너세니얼은 리처드 오코너라는 이름의 소년을 납치했습니다. 다행히 한 이웃이 이 납치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차는 잠시 후 주차장에서 납치에 사용된 차량을 발견했죠. 지원 병력이 호출되었고 너세니얼은 차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차 안에는 죽음의 문턱에 선 리처드 오코너가 누워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에 위독한 상태였고 공포에 질려 대소변을 지린 상태였습니다. 너세니얼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지만 나중에 보호 관찰로 풀려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인근 코네티컷주 하트포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찰관을 사칭해 한 소녀를 차에 태웠죠. 하지만 소녀가 폭행 중에 경련을 일으키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자 너세니얼은 그녀를 차 밖 인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한 목격자가 그의 차량 번호판을 적어두었고 이는 그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번의 체포로 너세니얼의 위협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릅니다. 이 폭행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는 너세니얼의 보호 관찰관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6년 5월 보호 관찰 기간이 끝나면서 가석방되었습니다. 심지어 너세니얼은 협조에 감사한다는 편지와 함께 석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체포가 너세니얼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그건 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1977년 9월 24일 그는 매사추세츠주 슈루주버리의 화이트시티 영화관에서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두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너세니얼은 비밀 FBI 요원을 자칭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는 소년들을 설득해 자신의 차에 태웠죠. 그는 차를 한적한 곳으로 몰고 가 소년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170kg에 달하는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너세니얼은 한 소년의 가슴 위로 반복해서 뛰어올랐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야 멈췄습니다. 첫 번째 소년을 길가에 버린 후 그는 아직 살아있는 다른 소년을 트렁크에 싣고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졌던 소년이 의식을 되찾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나 너세니얼은 발견되었고 트렁크에 있던 소년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처음으로 너세니얼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 형량인 18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매사추세츠 교정기관 콩코드에 수감되어 교도소 심리학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뒤틀린 성적 환상을 늘어놓는 그와의 대화 후 현재 기관이 너세니얼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을 위한 주립치료센터인 브리지워터 주립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기한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1984년 3월 22일 아직 수감 중이던 너세니얼, 즉 법적 이름이 데이비드 브라운이었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너세니얼 벤자민 리바이 바조나로 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명이 그의 행동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그는 개명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차별받고 박해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며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이름에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민족적 혈통은 스칸디나비아계였고 그 이름이 그가 가진 유일한 유대인과의 연결고리였지만 말이죠. 같은 해인 1984년 변호인 측이 고용한 2명의 심리학자가
그가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증언한 후 너세니얼은 가석방 심리에서 승소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네오세니얼이 실제로 위험하며 따라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2월 12일 월터 스틸 고등법원 판사는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련 문제로 그의 석방은 그해 7월까지 지연되었죠. 변호인 측이 고용한 정신과 의사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여전히 납치, 살인, 학대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리즈워터의 한 정신과 의사는 너세니얼로부터 그의 주된 흥분수단이 오랫동안 자신 안에 존재해온 폭력적인 고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세니얼은 세상으로 다시 풀려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너세니얼에게서 변한 것이라곤 교도소 안에서 바꾼 이름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91년 8월 9일 매사추세츠주 옥스퍼드의 한 우체국 밖 한 소년이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세니얼은 기회를 포착하고 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교도소 생활 후 몸무게가 116kg까지 불어난 너세니얼은 소년의 가슴 위에 앉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어머니가 차를 향해 달려오자 너세니얼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비록 그는 법 집행관에게 신원이 확인되어 나중에 체포되었지만 폭행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그를 죽일 의도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우스터 카운티 지방검사는 2년의 보호 관찰 기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어머니가 사는 몬태나주 그레이트폴스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죠. 너세니얼은 다시 한번 풀려났습니다. 아마도 더 놀라운 사실은 매사추세츠 관리들이 마치 그것이 해결책인 양그에게 몬태나로 이사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너세니얼은 잭이 실종되기 전까지 감시망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빌 발루치 형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성범죄자 명단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너세니얼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루치 형사는 이 명단을 무시하고 너세니얼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골목길에서 그를 보았기 때문이죠. 발루치 형사는 너세니얼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에 대해 여러 차례 수색 영장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너세니얼은 어머니의 집에서 이사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와 발루치 형사 사이에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세니얼은 오랜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적절한 처벌을 피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발루치 형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요소들을 인식하고 너세니얼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규정했죠. 비록 너세니얼에게 실제 살인 기록은 없었지만 그는 여러 차례 살인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었습니다. 1999년 12월 13일 너세니얼을 예리하게 주시해온 발루치는 그가 일주일 만에 세 번째로 한 초등학교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발루치는 너세니얼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우려는 정당했습니다.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너세니얼은 짙은 파란색 재킷과 니트 모자를 쓰고 2개의 후추 스프레이 캔, 장난감 총, 그리고 배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발루치는 결단력 있게 했고 깨 행동했고 이 기회를 포착해 너세니얼을 공무원 사칭 및 은닉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999년 12월 15일 판사는 너세니얼의 어머니 집과 그의 집 모두에서 공무원 사칭기에 사용된 물건에 대한 수색 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강력 범죄에 대한 수색 영장은 아니었지만 발루치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너세니얼의 집을 수색하면서 경찰은 예상했던 물건과 예상치 못한 물건들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법 집행관을 사칭하는 데 사용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코트 하나와 주머니에 장난감 배지가 달린 또 다른 코트. 두 번째 장난감, 배지, 전기 충격기, 그리고 보안 집행이라고 쓰인 야구 모자가 있었죠. 그러나 수사관들이 너세니얼의 부엌 천장에서 튀어나온 당김줄을 발견하면서 수색은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오려낸 사진이 담긴 앨범 2권과 함께 매듭과 속박에 관한 문서, 그리고 자기 색정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발견되었습니다. 너세니얼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면서 형사들은 그가 재기 실종된 날인 1996년 2월 6일은 물론 그 전날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그의 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의 형제와 함께 다른 마을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 미색사도 1978년식 도요타 코롤라는 너세니얼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 힘입어 발루치는 첫 번째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에 또 다른 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집 수색에서 경찰은 재계 사건에 대한 신문 스크랩 사이에서 웹스터 호수라는 제목의 이상한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53명의 소년 이름이 적혀 있었죠. 목록은 70년대에 그가 폭행했던 세 소년의 이름을 포함하여 매사추세츠에서의 첫 희생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제커리 램지였고 그 뒤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500장의 어린이 사진과 너세니얼과 신원 미상의 백인 소년 3명의 이미지가 담긴 미개발 필름도 회수되었습니다. 또한 일종의 암호문처럼 보이는 임의의 문자로 가득 찬 몇 권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검토하기 위해 즉시 압수되었습니다. 너세니얼의 룸메이트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전 룸메이트는 재기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과 일치하는 옷을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 묻은 장갑을 발견했다고 말했죠. 너세니얼은 별다른 맥락 없이 제커리 램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잭은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가 토막내어 여러 장소에 흩뿌려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너세니얼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의 암호가 해독되었습니다. 그것은 요리책이었지만 요리법의 이름들은 너세니얼의 최악의 환상이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요리 제목들은 어린이 파이, 감자튀김 소년, 어린이 스튜 같은 이름으로 불안한 패턴을 보였죠. 마침내 경찰은 너세니얼의 차고에서 커다란 얼룩진 합판 조각을 발견했는데 마치 도마로 사용된 것처럼 표백제로 문지른 흔적과 식칼로 여러 번 내리친 자국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진행된 루미놀 테스트 결과 바닥에 한때 피로티타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1973년 뉴햄프셔주 랜리지에서 교살된 차에 발견된 소년 제임스 티타와 잠정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잭이 실종된 후 며칠 동안 너세니얼이 이웃들을 위해 요리 파티를 열었는데 그가 대접한 사슴고기, 버거가 이상한 맛이 났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너세니얼은 자신이 직접 사냥하고 죽이고 도축하고 고기를 포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너세니얼은 총이나 사냥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잭이 사라진 후 한 달 동안 식료품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곡이 분쇄기 안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 거주지에서의 발굴 작업에서는 8세에서 13세 사이 소년의 것으로 보이는 21개의 뼈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의 배관은 계속되는 막힌 문제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뼈에서 나온 DNA는 2명의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것이었으며 둘 다 잭은 아니었습니다. 이 뼈들의 신원은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평생 동안 너세니얼은 여가 활동처럼 사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재판에 이르렀을 때 혐의는 단 3건으로 좁혀졌습니다.
재계 사건은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고 너세니어를 무너뜨릴 기폭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계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드러나는 진실과 관련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서 비롯된 부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변호인단의 격려 때문이었을까요? 세상은 그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부는 재계 사건에 대한 어떤 종결도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한 심령술사가 잭이 이탈리아에 살아있다고 설득했기 때문에 너세니얼이 잭의 실종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만약 그가 아들의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다면 너세니얼을 변호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잭의 실종과 관련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너세니얼을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경찰과 검찰에게는 다른 가능한 희생자들에게 집중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세니얼의 집에서 발견된 명단에 있던 두 이름은 그와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던 소년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은 너세니얼의 집에서 압수된 필름에도 등장했죠. 소년 중 한 명은 너세니얼이 그들을 파자마 파티에 초대해 성추행했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다른 소년은 감옥에 있는 너세니얼을 면회하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는 그의 친구이며 그는 자신을 결코 해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식자이자 성도착자는 사법제도의 심판대에 거의 올랐고 모든 사람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사건은 법의 허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너세니얼에게 폭행당했을 때 겨우 소녀였던 36세의 메리 페트로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너세니얼은 이 범죄로 기소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사법제도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세니얼은 이후 납치, 가중폭행, 그리고 다양한 성폭행 혐의로 가석방 없는 1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 너세니얼은 심장마비로 인해 교도소 감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끔찍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너세니얼의 사건은 부적절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7년 그의 보호 관찰관은 그의 다른 범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1999년에는 절차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몬태나 법원은 너세니얼이 매사추세츠에서 저지른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너세니얼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인식 부족은 수십 년에 걸쳐 많은 희생자를 낳는 잔혹한 결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잭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판사는 제커리 램즈를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잭의 어머니가 옳았고 그가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30대일 것이고 이런 모습일 겁니다. 너세니얼은 포식자였고 아마도 식인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그가 정신병원에서 11년을 복역하고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간과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빠져나가 예방할 수 있었던 공포를 지속시키는 개인들이 존재할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세요.